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 동네의 그 특징들 이런 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바로 번 시간에는 중국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펀치를 막 뻗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한나라, 한무제 때 특히 이제 주로 그랬고, 그 이후에 수당 때도 물론 펀치 좀 뻗었죠. 예, 그때도 동서남북으로 뻗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전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전파, 문명의 전파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 시사 얘기를 한다든지 시사기관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베이스가 되는 게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 이게 되게 중요하다. 고대사를 보면은 문명은 빛이 더 밝은 곳에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 오리엔트 지방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유럽이 완전히 그냥 어둠컴컴한 시대였을 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나 고대부터 문명의 빛이 밝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요소가 있을 거예요. 한자라고 하는 한자 문명권,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자에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도 있겠죠. 그때 이미 뭐 제자발가 다 나왔지. 또 이 통치 이런 데에 그 쓰이는 어떤 제도들도 다 나왔지.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도 그 문화권이 다 불교의 영향권을 받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그 문화권이 다 나왔지. 또 당연히 청동기 철기 같은 그런 기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 어떤 식으로 뭐 토기도 철기 시대에도 토기 만들죠. 그 이후에도 뭐 자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기와도 만들고. 제가 뭐 기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예전에 오키나와 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오키나와에 고려 기와가 발견이 돼요. 오키나와에.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유적 유물 같은 걸 보면은 개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의 무덤을 보면은 이거 백제 영향이 있는데, 백제 영향이라 함은 고구려 영향에서부터 또 이제 쭉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한반도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 일본이 뭐 가장 막 극적인 막 그런 거는 일본이 세계 2위의 이런 막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다 제껴버리던 그런 굉장히 빠르게, 걔네들 빨라 그런 거는 진짜. 그리고 모방도 되게 잘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때 기술이, 제가 어렸을 때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베꼈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걸 반대로 베끼고, 이렇게 반대로 흐르기도 하는 거예요, 물은.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다방면으로
흐르기 시작을 해.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철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집트한테 안 됐던 힉소스도 있어요. 문명 차이가 너무 나서.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그 들어왔던 철기는 이미 여러 가지 문화하고 같이 들어왔던 철기고, 이를테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서나 교양서적이랑 제가 다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중국 측 기록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1대1로 그 외에 그 이전에 이제 동북공정이라든지 그거를 사실은 저번 세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기로 대방군,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랴오허강 근처 여기로 이제 잡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가 그러면은 임나 일본부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사군에서 일부는 그 한반도 안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유랑이 이 중도지만은 중도의 진보이기도 하고 중도의 보수이기도 한 유랑이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이제 베트남 쪽에는 구군이 있었고 우리 쪽에는 사군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명이 더 높았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그 문명 플러스 그쪽이 백제랑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그 문화가 그렇게 세련됐던 겁니다. 백제, 가야. 이 신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라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잖아요. 경주주의예요. 경주주의다가 언제 막 가야 같은 데까지, 가야가 얼마나 엄청난 그 문화와 그리고 영토도 넓었고요. 6세기 때 이제 진흥왕 때 이제 한 거예요. 진흥왕 때 진짜 진흥왕이 한번 흥했어. 손흥민이 흥한 것처럼. 손흥민 막 헤트트릭 하고 장난 아니더만. 근데 그 시기에 바로 이제 그 시기 전까지는 백제의 그리고 또 가야의 이 여러 가지 문화 수준이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 시대 되면은 이제 거의 한자 문명권에 당연히 베트남도 구군이 있었으니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련된 문화가 들어가죠.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 한나라 뭐 이후로부터 해서. 그러나 한나라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삼국시대에서 조조가 통일하고 진이 이제 나중에 사마씨가 잡아가지고 동진으로 가죠. 한 4세기 이때쯤 되면은 벌써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당은 6, 7세기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그때 당시에는 뻔찌 내뻗는 것보다는 문화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산강 이제 건강이라고 해요. 지금 말로 남경, 난징입니다. 난징의 수도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송제양진 이런 남조 문화에 또 막 문화가 꼽히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부여에서 이제 그 문화에서 좀 내려온 게 고구려고, 고구려에서 또 내려온 게 이제 백제죠. 그러니까 다 부여를 뿌리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련된 문화까지. 그 문화는 일본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무덤 양식 같은 거 실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덤 양식 같은 거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무덤을, 조상 무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무덤, 우리 할아버지까지는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 양식을 그 시기에 맞고 그 문화에 맞는 걸로 쓰지 피라미드로 짓습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도외인, 즉 중국이 됐건 백제가 됐건 가야가 됐건 고구려가 됐건 뭐 신라가 됐건 다 뭐 가서 문화도 전파하고 제도도 전파하고 불교도 전파하고 한자도 전파하고 기와 기술 기가 막히고 토기 기술 기가 막히고 바로 스에키 토기가 가야 토기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이 똑같고.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그런 거는 전수됐을 수 있죠. 그러나 대량으로 넘어가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도레인, 들어올래, 이렇게 쓰는 거. 들어온 사람들, 이 신라계가 백제계가 무덤 양식 들어갔으니까 무덤 양식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그 고대 역사책은 이제 그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왜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해야죠.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한 두세 차례 강하게 이렇게 그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한사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사군의 일부는 분명히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을 저는 지지를 하거든요. 애국자인 제가. 왜냐하면은 문명의 수준, 문화의 수준이 특히 백제가 엄청 그 중국의 이제 위에는 이제 북위라고 하는 이제 걔네들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오랑캐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성씨를 다 바꿔요. 성씨를 원씨로 바꿉니다. 원씨. 원래 탁발씨였는데 탁발씨가 이제 땅의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으뜸 원자를 써가지고 원씨로 바꾸고 다 그 한문만 쓰게 하고 결혼시키고 풍습 다 따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수당의 수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북위에서 갈라져 나온 서위, 북서쪽이 무섭습니다. 서위 계통이 결국은 뭐 이제 북제, 북주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나라 하면은 이제 중국 왕조 이렇게 하지만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북방계, 북서쪽 이쪽 계통입니다. 그러나 한화가 됐죠.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으로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북으로는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문화적으로 동화를 시키고 이제 서로는 이제 수당 정도 되면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은 북쪽의 돌궐도 한 대 때리고 투르크랑 고구려랑 친했잖아요. 고구려도 한 대 때리고 때렸다가 뻗고 수당 김춘추 우리 이제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밀약하기 전까지는 고구려한테 깨져가지고 나라가 막 주저앉고 그랬습니다. 중국 그죠? 수당 양만춘 장군 막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뻔찌를 이제 수당 정도 됐을 때 한 번씩 뭐 잽을 좀 날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또 이 서쪽에는 토번이라고 하는 이 티베트 계통 그쪽도 세거든요. 지금 너무나 평화로운 달라이라마 나오고 그런 곳이지만 거기가 엄청 센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그 남조를 통일하는 정도, 막 엄청난 확장을 하거나 펀치를 날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지금도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미국이 패권 국가이고, 그리고 일본이 참 늘 골칫거리자 이웃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할 말 해가면서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일본이랑은 언제든 걔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싸울 준비도 돼야 돼요. 북한이랑 마찬가지로. 북한도 싸울 준비도 돼야 되지만은, 저는 제가 내가 이거 중도 보수 아니야?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거든요. 국방부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찍는 시점이 지금 9월, 하여튼 초순 중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통일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의 지출이 있을지, 지금이 아니라 통일 당시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은 통일되는 순간에 그 이후에 얻는 이득은 독일 보시면 알잖아요. 유럽 연합 중에서 독일만 지금 거의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힘 빠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북한이 뭐 좀 우리한테 막 잘못하고 막 이거저거 뭐 지랄하고 하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적입니다.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평화적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 너무 황당한 극우 유튜버가 돼가지고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지. 그러나 통일을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면은, 그거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영토와 인구가, 지금은 일본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이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역학도 달라집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역학이. 이때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동향, 요거는 엄청 그래서 미국이랑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통일했을 때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가져왔지? 근데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미국이 패권국이고, 그리고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지금 좀 흔들림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흔들림이 커질 수 있는데, 미국이 그냥 그걸 그대로 두면은 지네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처럼, 그때 당시에는 세계라고 하는 게, 한자 문명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리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문명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일단 농경 문화도 사실 중국이 제일 오래됐고, 이 동네에서는. 그리고 글자가 있었어. 글이 한자. 그리고 여러 사상들을 거기에서 생산해내거나 받아들여서 널리 퍼뜨렸고, 문물제도를 정비를 했고, 싸움으로 이렇게 해서 싸움에서 지면은 영향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몽골 쪽에는 식민지는 아니지만 그 간접 영향권에 있을 때 몽골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무슨 치, 장사 치 뭐 할 때 그런 게 다 몽골 쪽 영향이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문화가 높은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창강, 양자강
난징 그쪽에서 거기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이 이 무덤까지도, 그러니까 갔다란 얘기예요. 그냥 전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황 그 계통이 백제계잖아요. 근데 백제계만 간 건 아니에요. 고구려계, 신라계도 다 갔어요. 그리고 그러나 뭐 그 천황 계통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게 거의 바로 되고, 헤이안교라고 이제 그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그게 8세기 후반부터는 사무라이들이 막 등장을 하고, 드디어 12세기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카마쿠라 막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의 이제 어쨌든 한 나라에서 당나라 사이에 야마토 정권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영향을 소화한 또 우리나라 영향,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일본 영향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의 이제 뭐 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막 어떤 거 불편해 가지고 조금 고치고 싶어,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제가 아까 말했던 환단고기 같은 것도 그렇고, 환단고기 하면 우리나라가 짱인데 진짜.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 고대사 날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돼요. 똑같은 일이. 그리고 밝은 곳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지중해 둘레를 보라.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영국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